추석 특집 적성검사 2탄 언어영역 강사 김길수입니다. 적성이 수시 모집에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수시 모집 가운데 정원의 65%가 적성검사를 통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9개 대학이 더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총 27개 대학에서 적성검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성검사는 비교적 내신이 좀 딸리거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조금 두드러지지 못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는요, 단기간, 즉 짧은 기간에도 잘만 준비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적성검사 언어를 준비하고 최종 마무리까지 함으로써 올바르게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추석 특집 적성검사 2탄 언어영역 최종 완성 지금 시작합니다. 적성검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성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교과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혼합형의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유형별로 어떤 형태로 문제가 기출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적성형 형태는요. 과거에 적성검사를 초기 실시했던 대학교의 문제 유형을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휘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어법, 논리에 관한 비교적 낯선 문제들의 유형으로 구성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다양한 어휘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판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맞춤법이라든지 높임법과 같은 어법에 맞는 문장들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논리 유형들, 문장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배양할 수 있을지 가는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영역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형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흔히 수능과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형이라고 이야기 불리기도 합니다. 크게로 따져보면요,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어 가지고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이라는 것은 적성형의 문제 몇 개와 교과형의 문제 몇 개가 섞여서 출제가 되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요, 적성형 쪽에 비중을 둘 수도 있겠고 교과형 쪽에 비중을 둘 수도 있으니까요. 각 대학에 맞는 유형을 분석을 하고 혼합형 역시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각각의 유형들 어떤 문제들이 실제 기출이 되고 있는지 기출 문제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을지대학교에서 기출이 된 적성형 문제들 가운데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주신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영희 앞으로 다가가 앉으며 재우쳐 물었다. 재우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재우치다라는 것이 몰아쳐서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을 4번을 골라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어휘 유형은 실제 단어를 알고 있느냐가 측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문제를 살펴보시면 어법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의미의 결합관계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단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어의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구분할 줄 아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선택지 1, 2, 3, 4번을 보면은요,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만 어근과 어근의 만남이 아닌 어근과 접사,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제한하거나 문법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접사가 사용된 것을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 가운데 헛이 바로 접사이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정답을 2번을 골라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형태가 바로 어법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논리 문제입니다. 경기대학교에서 기출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문장이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적절한 순서로 배열하라는 문제를 고른 것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요. 다 리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리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위치에서 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행동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이 적합할지를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듯이 찾아가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치에 대한 내용이 나온 디귿에 닿아서 지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디귿과 기역, 디귿과 니은, 그리고 마지막에 기역 순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본 학생들은 어떤 문장이 더 근접할 수 있을지 다양한 접속어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적성형의 문제들 3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적성형의 문제들은 어휘와 어법과 논리로 주로 출제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과형 문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익숙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봤었던 학력평가라든지 모의평가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접해봤을 작품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은 흰색 떼들과 아름다움에서 빗대어가지고 자연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5번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법에 이어서 이제 비문학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문장을 읽어보고 윗글의 필자의 의도, 즉 주제를 고르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지문을 읽어보면요. 발의 영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의 영토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동북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다음 보기를 살펴보면요. 윗글의 주제, 지필 리더로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발해사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북 공정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주장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문학 독해 지문을 읽어보시면서 필자가 의도하는 바, 주제 문장을 찾아보는 문제가 바로 비문학 독해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문학 독해 문제하고 문학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어떤 형태의 문제를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즉 모든 영역의 공부를 다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진짜 가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유형에 맞춰가지고 그 유형에 맞는 공부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과형 공부를 많이 해봤자 적성형으로 시험 보는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대학교들, 즉 적성 검사를 오래 실시하는 대학들이 어떤 형태의 유형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부터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단국대, 서경대, 안양, 금호공대, 평택대 이런 대학교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휘, 어법, 논리에 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혼합형으로 출제가 되는 학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고려대학교, 명지대,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한신대, 대진대, 성결대, 을지대, 한국외대 이런 학교들은 어휘, 어법, 논리와 같은 적성형 문제, 교과형 문제가 혼합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교과형 대학인데요. 가천대학교, 동덕여대, 울산대, 한밭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은 교과형으로 출제가 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듯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각 유형에 맞게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그에 맞게 학습법 역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적성별 대학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문제들이 기출이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적성검사 어휘 문제는 정말 다양한 어휘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 암기하려면은 사실 수능 공부하는 것도 벅찬데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도 벅찬데 모든 단어를 암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성검사 언어 영역에서의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맥을 통해 가지고 어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단어 하나를 놓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이 단어와 반대말이 무엇인지 혹은 비슷한 말이 무엇인지 단어 하나만 주어주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요. 최근에는 단순히 단어만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형태로, 즉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보게 된다면요, 당황하지 말고 문장 속에서, 즉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추리하면서 정답을 골라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휘 문제의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어감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추리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한국어를 20년 가까이 사용한 모국어 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단어를 제외하고는요, 최소한 여러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을 단어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봐라고 대학교가 요구하거나 요청하진 않을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기출문제를 아까 풀어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문제죠.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재우치다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간추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우치다란 단어를 모른다면은 찍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렇게 문장이 주어진 형태, 즉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추출하는 문제가 대세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재우치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영이 앞으로 다가 앉으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가 앉으면서 물었다는 것을 통해 큰 소리를 낸다? 항상 어색하죠? 신경질을 낸다? 신경질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려면요, 굳이 다가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즉, 재우치다는 의미, 다가간다를 통해서 2번과 4번 두 개 중에 하나 정답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재우치다. 어떤 어감상을 살펴보더라도요, 다가 앉으면서 물었다는 것은 은근히 달랜다라기보다는 재촉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우치다라는 것이 달래다와 재촉하다, 어떤 게 정답에 근접할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정답을 4번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어휘를 알고 있다면 골라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도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법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휘 문제 한 문제 더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발부일지, 발간일지, 발급일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사실 발부, 발급, 발간, 사전적인 정의만 따져보면요, 다 뜻이 비슷해요. 뭔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는 게 아니라 발간하는 것도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압수수색 영장은 주로 어떻게 해요?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요, 발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발부한다고 하죠. 발급이란 단어는 또 언제 쓰이나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발급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히 압수수색 영장을 가가지고 발급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로는 발부가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잡지는 당연히 발행하는 거죠. 발행 부수가 어떻다? 잡지가 어떻게 발행이 되었다라는 형태로 신문 기사라든지 다양한 경험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행이라는 단어를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어휘 문제는 이렇게 문장의 문맥과 함께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근접할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시면서 정답을 골라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어휘 문제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어법 문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앞서서 어근과 접사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적성검사에서 문법 문제를 맞추기에 필요한 기본 지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접사, 어근, 합성어, 파생어,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법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문법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준어라든지 다양한 의문 표기법들을 준비하시면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어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크게 부담을 가진 상태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문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문장 배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문장을 읽어보면서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그런 형태로 전개를 해 나가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요. 순서를 통해 가지고 각 올바른 문장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다 접속어라든지 지시어가 나오는데요. 흔히 일반적으로 따라서라는 접속어는 따라서, 결국, 그러므로 이런 삼총사들은 글의 마지막에 위치해가지고 결론을 짓거나 요약, 정리, 마무리하는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기역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로 시작하고 기역으로 끝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흔히 문장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장이 바로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문장과 비슷한 단어가 반복이 된다면 그 단어가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겠죠. 리을에서도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은 뭐 얘기할까요? 당연히 딴 얘기할까요? 예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위치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 다음에 디귿, 위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리을 다음에 디귿이라는 순서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디귿의 위치 다음에 지위 얘기하고 있네요. 당연히 이어지는 문장에서 뭔 얘기예요? 위치 얘기가 아니라 지위 얘기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은 이어지는 문장에 지위, 니은이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까지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서 요약, 정리하면서 역할, 위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지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논리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풀이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낯선 문제들에 대해서 요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요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공식화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논리 문제가 낯선 학생들이 있다면은 적성검사 기본 교재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좋을지 기본 공식들을 암기한 상태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교과형 문제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새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새들은 끼룩끼룩 날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근데 주인공은 우리들도 새처럼 날아갔으면 하는데 주저앉는다라고 했습니다. 새들은 밖으로 날아갈 수 있지만 주인공은 날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날아갈 수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 시의 주인공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긍정적이라면요. 굳이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주저앉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면요. 포갑적인 정치가 행해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아까 상황이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올바른 설명이겠죠. 이번에 애국가를 경청하던 때였다. 첫 연을 보면 살펴줄 수 있었습니다. 3번 일상적인 언어로 쓰였으나 함축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3번 지워줄 수 있겠습니다. 4번 자유롭게 날아오는 새떼와 우리들을 대조하고 있다. 새는 날아갔지만 나는 날아가고 싶지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5번 볼게요. 을숙도 흰 새떼들의 아름다움에 빗대어 자연의 소중함. 여기서 자연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날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야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5번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의 화자가 무엇일지 그리고 시의 대상이 무엇일지를 판별하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화자는 뭔가요? 화자는 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시의 주인공이 있다면요. 먼저 주인공을 찾아보고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있다면 찾아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 주인공이 없다면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노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주인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사에 관한 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살펴보면요. 이 작품의 제목이 어떤 거예요? 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새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작품을 살펴보면요. 새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노래한다고 하네요.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따스하다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이라는 느낌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이라는 사실을 살짝 엿볼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행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는 또 교태로 가식하지 않는다. 정답 나왔죠? 새라는 것이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연에 포수가 등장을 하네요. 포수는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나요? 포수도 순수를 겨냥한다. 즉 순수라는 것은 그 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의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포수가 겨냥을 하지만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포수를 순수를 겨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겨냥할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새라는 긍정적인 대상을 추구하지만 추구한 대상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정답은 3번이겠죠. 일상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순수, 본질, 초월적 세계 다 새의 특징이잖아요. 긍정적인 새의 특징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때요?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는 이렇게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문학 독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문학 독해는 기본적으로 5가지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문학 독해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문단을 잘 살펴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죠. 처음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비문학 독해도 한편의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글의 주제가 언제 드러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부분에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어보면 글의 주제를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비문학 독해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러나를 잘 살펴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의 내용보다는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는 잘생겼다. 그러나 마마보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마마보이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철수가 마마보이다. 그러나 잘생겼다라고 표현이 되면요. 사람들은 그러나 다음에 있는 잘생겼다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문학 독해를 살펴볼 때는 그러나 다음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예시의 내용을 잘 살펴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시, 왜 예를 들까요? 중요한 내용인데 전달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문학 독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사용할 것입니다. 즉 예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주제와 밀접히 연관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자문자답의 경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이메일 주소 남겨가지고 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설명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면은 그 답에 대한 내용이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 5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이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류에 대한 글 A와 B에 대해서 분류 형태의 글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형태의 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두 개의 지점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 여러분들 그 글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상 5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요, 기본적인 비문학 독해 지문에 대한 속도를 높이면서 온전히 머릿속으로 담아둘 수 있으니까요, 5가지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독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 문제 접근해 나갈 수 있을지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각 대학별로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심층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전까지는 전체 숲을 아우르는 장면을 살펴봤다면요, 각 대학별로 나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나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어떤 형태의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을지 제가 그냥 찍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기출됐던 문제들하고요, 올해 각 대학마다 이런 형태로 출제할 것이다 라고 모의적성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가지 문제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함께 정리를 해둔 표니까요, 함께 풀어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기출이 될지 한번 먼저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형 학교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교과형으로 출제된 학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문어법이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비문학 10문제, 문학 5문제 정도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라고 하면요, 그냥 EBS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BS가 연계가 되면서 수능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어 A형으로 문제 수준이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국어 A형보다는 약 70% 정도로 난이도가 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A형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진 형태로 출제된 학교가 바로 가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동덕여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는 인문과 자연계가 문제 수가 다르죠. 이 문제는 국어만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 전체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동덕여대의 주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문법 문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올해 모의적성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10문제 가까이, 즉 각 인문계와 자연계가 50% 정도 가까이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문법에 대한 이론들을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동덕여대는 교과형으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논리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교과형을 준비하시면서 문법을 준비하시면서 논리 문제까지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양대학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대표적인 교과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BS 연계가 되면서 거의 수능과 비율도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작문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어법이라기보다는 작문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양대학교에서는 비문학 독해에 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를 잘 준비하시면은, 나는 비문학 독해 정말 자신 있다라고 생각된 학생들은 한양대학교를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형으로 본 학교 중에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학교로 대표적인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을지대학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작문어법이 5문제, 비문학 7문제, 문학이 8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을지대학교는 특히
독해관에서 짧은 독해하고 긴 지문의 독해 모두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요, 시간을 최대한 줄여두셔야지만이 긴 지문 독해를 푸실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을지대학교에서는 짧은 독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역시 문법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더해서 상식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외대의 상식은 그냥 사회적인 시사상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사회상식이라든지 국어상식,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기본적인 교과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학의 경우는 조금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요, 수능형의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기본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작품이 주어지고요, 그 작품의 배경과 환경, 이런 같은 그 작품의 작가와 관련된 모든 배경 지식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 외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전에 자신이 수능을 통해서 공부했던 문제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혼합형을 함께 출제가 된 학교 VCR을 통해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명지대학교에서는 작년까지는 거의 어휘, 어법에 관한 문제, 적성형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문법 대신에 문학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학이 소설이 출제가 될지 시가 출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지문 하나 정도가 문학 문제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적성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휘, 어법과 논리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해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수원대학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는 특히 상식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작년 기준도 상식 문제가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상식, 특히 최근에 국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잖아요. 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어 파트까지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 문제 관련돼서는요, 특히 표현 기법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시를 이해하는 데 이어서 수사법이라든지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암기하는 것까지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한신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는 괄호놓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학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문학이나 독해 문제가 지문의 길이가 짧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이전엔 적성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올해부터 교과형으로 바뀐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문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휘와 어법은 주로 상식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올해 모의적성 문제를 살펴보면요, 자연주의가 무엇일지, 즉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리얼리즘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 밖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신문을 통해서 기본 상식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독해는 역시 짧은 지문과 긴 지문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지문을 통해 시간을 세이브해놓고 긴 지문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무엇보다 문학 문제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문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한국산업기술대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독해의 지문은 짧고요. 어법의 내용보다는 주로 어휘 문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어휘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해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혼합형으로 출제가 되는 학교들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지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적성형으로 출제가 된 학교들이 어떤 형태의 기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톨릭대학교를 살펴보면요, 자, 출제 예상 문제들 쫙 정리가 되어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가톨릭대학교의 출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가톨릭대는 논리 문제와 자료 해석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강남대학교 간단히 살펴보면요, 강남대학교는 어휘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독특한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도표를 주고요. 그 도표의 제목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강남대학교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표의 제목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논리 형태 독해 문제 출제 비중도 높고 지문은 대부분 짧게 출제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간단합니다. 어떤 학생이 경기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가려면은 어휘만 준비해라. 경기대학교는 어떤 문제들보다 어휘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고유어, 한자어, 언어의 어원에 관한 문제들까지 다양한 어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경기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국어 파트에서는 특히 어휘의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단국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역시 한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겠죠. 근데 한자 문제가 주로 단국대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의 한자가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단국대학교의 건립 이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한자 문제를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마찬가지로 문학 문제의 경우 배경 지식을 많이 묻습니다. 배경 지식이라는 거 어떤 작가의 작품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이라든지 문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배경 지식들에 관한 문제가 실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모의적성을 살펴봤는데 관동별곡 작품을 주고 이 작품이 어떤 지방에서 노래한 것인지 알아맞혀봐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동별곡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써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즉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었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요, 교과상식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교과상식 문제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과학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리의 법칙이라든지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강원대학교 준비를 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면서 이렇게 강원대를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대학교의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들까지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성검사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간단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성형을 준비한 학생들은요, 앞서 설명했었죠. 다양한 어휘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 어법 문제라든지 다양한 상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문 규정들을 잘 익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논리 문제도 상당히 낯선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많은 문제들이 공식화된 것처럼 어떤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푼다라고 공식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EBS 교재를 많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적성검사도요, 점점 교과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능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연계 교재들을 통해 가지고 그 문학 작품들의 배경이라든지 작품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학습을 해 보신다면은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문학, 비문학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인데요. 혼합형은 적성형과 교과형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 어떤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잖아요. 즉 수원대학교의 경우에 상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한신대학교의 경우는 빈칸 넣기, 명지된 어휘어법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공식법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 대학에 맞는 학습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그 방법대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별 출제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유형들과 문제들을 분석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추석특집 적성검사 2탄 언어 영역 최종 완성. 네, 지금까지 작년도 기출문제하고 올해 모의적성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시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추석 특집 적성검사 2탄 언어영역 최종 완성으로 50분간에 걸쳐가지고 실제 대학교들,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교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유형별도 분석을 해봤고 함께 집중 문제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만 가지고 사실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50분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몫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싶은 내용들만 골라서 적용을 시켜가지고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성검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요, 자신이 정말 바라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기출 유형들을 분석하시고 그 유형에 맞게 학습을 해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초조해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적성검사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겠다, 좋은 학교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모두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승하시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언어영역 강사 김길수였습니다.